자, 이 저번 시간까지 우리 이제 중독 장애에서 침 치료의 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좀 영상을 조금 더 녹화를 했어야 됐는데, 카메라가 이제 30분밖에 이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또 좀 이제 제가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좀 이제 집에서 좀 강의를 찍어가지고 좀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들, 중독장애에서 침 치료의 작용에 대해서 사실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독장애에서 침 치료에 특히 심문열, 우리 이제 심경의 7번 경혈, HT7이라고 하는데, 이 고경혈에 대해서 혹은 그와 같은 특정 부위에 대한 자극이 중요한 이유가 이 부위가 척골신경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침의 자극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인 척골신경에 기계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신경 신호가 우리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이 돼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중독 장애와 관여가 되어 있는 보상회로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외에 다른 경혈을 대조군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러한 작용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12경락 체계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적인 해부학적 체계와 제가 지금 강의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신경학적인 이유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또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협심증을 개선하는 질환, 협심증에서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한 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왼쪽에는 우리 정중신경과 관여가 되어 있는 뇌관열,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심경을 또 이렇게 이제 자침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 아까 살펴봤던 어떤 이제 우리 이제 HT7 같은 이제 심문혈이나 이제 그러한 부위들과 유사하게 우리 척골신경을 자극을 할 수 있고, 또 정중신경을 자극하는 경혈을 선택을 해서 그 부위에 자침을 한 진짜 침 치료군, 그리고 우리 팔 매측에 가짜 침 치료를 시행을 했고, 아예 경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짓 부위, 그러니까 샴 포인트에 또 자침을 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론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시술하는 한의사,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했던, 이건 중국에서 진행한 거니까 중의사겠지만,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게 내가 놓는 게 가짜 침이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싱글 블라인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건데, 물론 이제 또 환자들도 중국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제 대장경이나 폐경이나 이런 부위에 침을 놓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소수지만 이제 계시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구에서는 블라인딩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아예 어떤 경혈이 아닌 부위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척골신경이라거나 정중신경 같이 뭔가에 조금 더 해부학적인 기반이 없는 부위에 또 이렇게 자침을 해서 이제 두 개의 대조군을 두고 실제 침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라고 봤더니, 침 치료를 했더니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가짜 침 치료, 그러니까 심경이 아닌 부위에 자침을 했을 때, 혹은 아예 가짜 경혈에 자침을 했을 때와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치료 효과가 적절한 경혈에 자침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게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설명해주는 이유는, 이 결과가 설명해주는 결과는 어떤 걸까요? 우리 뇌관, 그리고 심경가 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뇌관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심포경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한의학의 심 개념이 진짜로 효과가 있었네. 정말 고대 우리 한의사분들 정말 뛰어났구나. 정말 12경락은 존재하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침치료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뚜렷한 자극 효과를 가지는 자극적인 치료법이고, 그 부위는 근육이 될 수도 있고 신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연부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고대인들이 잘 모르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체계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복잡한 체계인 우리 주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동설 전에 천동설에서 굉장히 정교한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천체 움직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이론인 것으로 판명이 됐죠. 그런 것처럼 그 이론이 실제 뭔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설명하고 또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을지라도 더 나은 이론 체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열 이론, 경락 이론은 바로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론들의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자, 우리 침치료를 통해서 어떤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러한 질환들이 있었던 분들의 협심증을 개선을 할 때 침치료를 뇌관열 등에 이제 자침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울나너브나 메디안 너브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실제로는 이 연구가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가운데 있는 폐경에 우리 이제 자침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이거 한약 연구를 잘못했다. 이 한약 이론에 대해서 잘 연구를 이제 하지 않은 거다. 이렇지는 않겠죠. 왜냐면 효과가 있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 것이냐? 심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니죠. 우리에게는 음양오행론이 있습니다. 목화투금수? 상생 상극을 돌려가지고 이제 금극목 해가지고 이제 화를 어떻게 북돋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폐는 이제 화계고 그 밑에 화인 이제 심이 있는데 걔를 어떻게 억눌러서 조절했을 거다. 이런 별의별 전통의학적인 해설을 끌어와가지고 전통의학 안에서는 그게 참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위한 설명은 한의학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더 다행히는 이 연구는 명확하게 심경과 관여가 돼 있는, 그걸 더 정확히는 고대인들이 이것을 심의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배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팔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기계수용기, 통각수용기에 특히 이를 통해서 정중신경이나 이제 올라너브에 대해서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를 했을 때 우리 이제 대조군의 또 하나로 경혈이 아니지만 이 정중신경 같은 이제 이 연구에서 자극이 가해졌던 경혈에 대해서 사실은 침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저는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의외로 임상적 효과가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 치료는 신경학적으로 자극을 하는, 신경을 자극하는 치료 기법이기 때문에, 물론 신경만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지만,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드렸듯이 현대적인 침 치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침을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의학의 이론들이 굉장히 제한점이 많은 이론들이고 오히려 되게 편하게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확한 이론이고 되게 오래된 이론이구나, 굉장히 이제 낡은 이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바라봐야 한의학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더 시킬 수가 있겠구나, 현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지 않고 정말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체계가 너무 대단하구나, 아직도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걸 빨리 더 이해를 해야지라고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수많은 이론체계에 여러분들이 질식을 당해가지고 나는 진짜 아는 게 하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종 보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 이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후지고 오래되고 낡은 거고, 물론 이것들이 어떤 뭐 일말의 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에 비해서 현대적인 한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한의학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 사례로서 이러한 임상 시험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셨을지 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요 파트에서 우리 침의 중추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뭐냐라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한의사들마다 뭐 한의사 10분을 이렇게 불러다가 각각 내관에 자침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침 치료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개인은 굉장히 높은 재현도로 이 특정 경혈이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범위, 해부학적인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재현도 높게 자침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 한의사, B 한의사, C 한의사 이렇게 서로 다른 분들을 나눠서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 A라는 한의사분이 여기에 자침해보세요. 그리고 B라는 한의사분에게 또 동일한 뭐 합곡이라고 합시다. 또 C라는 분도 합곡에 자침해보세요. D라는 분도 합곡에 자침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같은 이제 A라는 한의사분 합곡에 자침하라고 하면은 그 부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물론 그게 실제 우리 어떤 내경 영주편에 있는 그 부위에 지금 정말로 똑같이 자침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이분에게 합곡을 자침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재현도를 가지고 동일한 부위에 계속 자침을 합니다. 그런데 A, B, C, D, E, F, G 한의사분에게 자 합곡을 자침해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A, B, C, D, E라는 분들이 자침하는 부위는 조금씩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역시 경혈 개념은 그냥 상상 속의 개념에 더 가깝다. 물론 해부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혈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신경이 주행하는 범위들, 신경이 좀 더 넓게 분포하고 있는 부위들, 특정 신경의 말단이 있는 부위들, 혹은 근육의 어떤 이제 근복 부위, 혹은 우리 이제 인대나 건, 혹은 이제 그 부위에 굉장히 밀접한 부위들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부위들이 서로 하나의 어떤 경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체계들이다. 그래서 경혈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걔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경혈이란 결국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범위, 해부학적인 범위라고 이해를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다 조금씩 한의사분들끼리 각각 제각기 자침하는 부위는 어느 정도 좀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내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일치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또 연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얘기라는 즉슨 서로 다른 부위에 자침을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정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는 치료 범위, 즉 치료와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는 해부학적인 해설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물들의 자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침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인 특정한 구조물을 자극하기 위한 치료법의 일환이다. 또 침 치료가 굳이 더 독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통상적인 상해로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쳤을 때 자극이 잘 가해지지 않는 굉장히
신부 부위에 자극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약간 지금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침 치료를 흔히 운동과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다른 바가 있지만 굉장히 뭐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분비가 되고 굉장히 염증과 관여된 현상들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은 일종의 근육을 손상을 하고 그 손상을 통해서 회복하는 또 과정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침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키지만 그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운동의 긍정적인 인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전기 자극을 통해서 강제로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효과들도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침 치료가 특정 범위를 자극하고 그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침 치료는 운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어떤 분절적인 효과, 어떤 이제 말초회사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실제 치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막 골도법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유사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대체적인 어떤 접근 방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디에 자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죠.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제 부위에 그 자침을 하는 게 치료 효과가 있고, 내 맘대로 그냥 자침해서는 그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다, 이런 것들을 같은 동료 한의사분들끼리 공유를 하고, 또 여러분들 학술 발표를 하거나 할 때도 다 모든 한의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계측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경락과 경혈을 사용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 새로운 어떤 치료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이론적인 구조물을 통해서 침치료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개별의 어떤 경혈의 효과, 어떤 침치료 효과,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분절이건 척수가 됐건 이제 뇌가 됐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적인 그림들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임상적인 체계로 엮어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한의학의 학문이 그 정도까지는 성숙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좀 이론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어떤 신경과학도 아직은 그러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의 베이스가 그냥 원전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학 서적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예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락과 경혈은 특정 노선과 부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경락과 경혈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짬뽕이 돼서 그걸 그냥 가상의 선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고 그걸 이제 고대의 순환 개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실과 굉장히 부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침에 어떤 경혈은 상행하고 중추로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건 음경이고 어떤 건 양경이고 어떤 건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건 내측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굳이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경의 주행, 근육의 해부학적인 구조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의 구조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분절의 그런 특성들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락의 12경락의 그리고 걔네들의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방제학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러분들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경혈이나 경락이 특정 노선과 부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현대적인 침치료는 분절과 신경 지배를 중요시하는 어떤 범위를 중시하는 침치료의 설명 방법은 현대적인 이론이 전통적인 이론에 비해서 실제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심경에서 뭐 소음의 의미가 어쩌고 뭐 심이나 심포의 뭐 한의학적 의미가 어떠한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침치료가 어떠한 이유에서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설명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해부학적인 구조물 그리고 신경과학에 대한 원리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임상시험에서 가짜침 치료가 임상 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경혈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경혈과 동일한 분절에 침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부위에 자침을 하게 되면 보통 뭐 가짜침 치료할 때 뭐 1촌 정도 이렇게 조금 떼어놓고 이렇게 자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자침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 부위를 담당하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사실은 치료 효과면서 차이를 나타낼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예전에 사용했던 어떤 이쑤시개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짜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같은 부위의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그 자체도 뚜렷한 자극 관련한 해부학적 구조물들 신경 내 자극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접근하게 되면 가짜침 치료를 어떤 임상시험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앞서서 우리 이제 협심증에 대한 침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대조군을 2개나 뒀을 때 경혈을 가짜 경혈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가 가짜 침치료는 플라시보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해부학적인 특성을 잘 고려를 해서 연구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어떤 현대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침치료 효과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 이론이 맞았다고 해서 현대 과학이 증명한 침치료의 이해 방식이 설명하는 것을 이게 어떤 의미냐? 야, 전통 이론이 맞았어. 전통 이론이 타당한 이유는 심경에 자극을 했을 때 침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설명은 굉장히 설명을 위한 설명, 뭔가 설명을 위한 논리적인 체계일 뿐이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도 다 맞게 그런 식으로 그렇고 그런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현대에 와서 뭐 약간 진화의학이 약간 그러한 조금 그거 다 그냥 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고 그런 이론이라고 약간 좀 욕을 먹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이미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 다 뭐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고 그런 이론들은 다 욕을 먹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 동양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음양 오행론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이게 뭐 다 어디에 침을 놨는데 그게 심경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 대장경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한의학이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을 정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왜 심경에 침을 놨는데 효과를 나타냈을까? 왜 경혈에 침을 놨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설명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 현대적인 설명은 그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설명력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설명할 때 이렇게 현대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얘기가 제가 앞서서 계속 쭉 설명드렸던 치매 기전을 설명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거 굳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논문 하나만 봐도 요즘엔 워낙 잘 정리된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침 놓으면 여기 이렇게 좋아지니까 치료 효과가 나타나구나. 그냥 A4 용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쪽지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이 시험을 준비할 때 그냥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그냥
뭐 요약을 하면 A4 용지 한 바닥에 그냥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료를 하거나 혹은 연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통적인 이론, 여러분들이 적용시켜보면 맞는 부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다. 전통적인 이론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과거의 한계에 맞춰가지고 적용시킨 것들일 뿐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사례를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근막 발통점. 여러분들이 아마 근육학이 굉장히 중요해, 뭐 현대적인 친구학은 근육학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트리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아직까지 침 연구는 진행 중이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이론은 무엇인지, 또 반면에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는데 마치 과학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잘못된 한의계의 상식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는 걸로 이 강의 시리즈를 일단 마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그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